법정에서 상대편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고 김미선 씨는 결혼 전, 정확히 33년 전에 중대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미선은 충격에 입을 떡 벌렸죠. 33년 전이라니 기억조차 없는 과거가 법정에서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의 눈빛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지는 걸까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미선은 부엌 모퉁이에 쪼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죠. 53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시집 온 지 20해가 넘었건만 이 집은 여전히 미선에게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또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편 정호는 대답 대신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63세 정호는 나이가 들수록 더 포악해졌죠. 젊었을 때는 그나마 남의 눈치라도 봤는데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냐고? 된장찌개가 짜서 못 먹겠다고 했잖아. 귀가 먹었어? 정호의 고함 소리에 미선은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사실 된장찌개가는 시어머니가 맞춘 것이었죠. 80이 넘은 시어머니는 싱겁다며 미선이 만든 모든 음식에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미선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어머님이 싱겁다고 하셔서 또 우리 엄마 탓이야? 넌 맨날 남 탓만 하고 살아. 정호가 발로 미선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미선은 비명을 삼키며 쓰러졌죠. 이미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긴팔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곳만 골라서 때리는 정호의 잔인함에 미선은 치가 떨렸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야, 그만해라. 동네 창피한 게 문제지. 며느리가 맞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말투였죠. 미선은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녁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정호는 미선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거실로 나가 TV를 켰죠. 미선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건 28살 때였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엄청난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졌죠. 그때 정호가 나타났습니다.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며 미선에게 청혼했죠. 정호는 첫 부인과 사별하고 10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혼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미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어머니의 병원비라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팔려가듯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정호도 새 아내를 얻어서인지 크게 화를 내지 않았고 의부사들 민수도 착한 아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미선을 구박했죠. 애도 못 낳는 년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어. 시어머니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미선은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호가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죠. 설거지를 마친 미선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와는 오래전부터 각방을 썼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미선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적어놓은 가계부였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남은 잔돈, 공병을 주어 판 돈까지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었습니다. 800만 원. 아직 부족해.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한 1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들었죠.
그래도 이제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 53, 이제라도 자유를 찾고 싶었죠. 미선은 눈을 감고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살 때였나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죠.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물어봤지만 그저 과로로 쓰러진 거라고만 했죠. 그 후로 종종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꿈이었죠. 하지만 미선은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잊으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정우가 출근하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아왔죠. 혼자서 작성하기는 어려웠지만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가며 한자 한자 적어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우가 돌아왔을 때 미선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정우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죠. 뭐라고? 내가 감히? 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물러서지 않았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매일 맞고 욕먹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사람답게? 내가 널 먹여 살려줬는데 사람답게 못 살았다고? 정우가 미선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미선은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우야, 그만해. 이혼하고 싶다면 하게 놔둬. 대신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선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이상 돌이킬 수 없었죠. 좋아요. 돈은 안 받아도 되니까 이혼해 주세요. 정우가 비웃었습니다. 이혼? 꿈도 크네. 내가 죽어도 안 해줄 거야. 넌 평생 이 집에서 종노릇이나 하다 죽을 거야. 미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우가 동의하지 않아도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며칠 후 미선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 준비한 서류였지만 최선을 다했죠.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서를 받은 정우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정말 날 고소했어? 좋아. 나도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너를 완전히 짓밟아 줄게. 정우의 협박에도 미선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노예가 아니다. 자유를 찾을 거야. 드디어 첫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미선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죠. 검은색 정장은 결혼식 때 입었던 것을 수선한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25회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눈빛.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눈빛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법원 건물 앞에 도착한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혼자서 이 큰 건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정우와 마주쳤죠. 정우 옆에는 말쑥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우가 선임한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초라한 꼴로 나타나다니.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우의 조롱에도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법정으로 들어갔죠. 방청석에는 시어머니와 의부사들 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35살의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미선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어렸을 때는 그래도 새엄마라고 따랐는데 커가면서 할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미선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가 양측에게 변호사 선임 여부를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까? 네, 재판장님. 제가 피고 정호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 강준혁입니다. 젊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미선은 그 순간 왜인지 모를 묘한 느낌을 받았죠. 변호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가 낯익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원고 측은 변호사가 없으신가요? 네, 혼자 진행하겠습니다. 미선의 대답에 판사가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원고 측부터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남편의 폭력과 시집 식구들의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맞았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서 이혼을 청구합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십니까? 미선은 준비해온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몰래 찍어둔 멍든 팔과 다리 사진들이었죠. 판사가 사진을 살펴보는 동안 정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인합니다. 오히려 원고야말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강준혁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선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철렁했죠. 무언가 잊고 있던 중요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의 구체적인 반박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상처일 뿐입니다. 오히려 원고는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는데도 소홀했습니다. 강준혁 변호사는 능숙하게 정호를 변호했습니다. 미선은 억울함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죠. 울면 더 불리해질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선은 계속 강준혁 변호사를 훔쳐봤습니다. 33 정도로 보이는 그는 매우 유능해 보였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단정한 말투. 모든 게 완벽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로 정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증거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말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미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섰죠. 복도에서 정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지? 우리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 강준혁 변호사야. 이혼 소송 승률이 90%가 넘는 최고의 변호사라고. 넌 절대 이길 수 없어. 정호의 말에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기면 너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거야. 내가 거짓말로 우리 가족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준혁 변호사는 이미 먼저 나가고 없었죠. 미선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다가 20살 때 찍은 사진에서 멈췄죠. 사진 속 미선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왜인지 그 시절의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했던 전후의 일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미선은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죠. 정호였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소송 취하 안 할 거야?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미선의 단호한 대답에 정호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선이 소리를 질렀죠. 때려요. 또 때리면 이번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먹을 내렸습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폭력을 쓰면 불리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좋아. 그럼 법정에서 끝까지 해보자. 내가 얼마나 더러운 년인지 다 밝혀줄 테니까. 정우의 말에 미선은 움찔했습니다. 더러운 년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미선은 결혼 전에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픈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보며 살았을 뿐이었죠. 다음 날 미선은 도서관에 가서 이혼 관련 법률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혼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우연히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젊은 변호사 강준혁, 불우한 어린 시절 딛고 성공 신화서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어보니 강준혁 변호사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지만 대학생 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이제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미선은 기사를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보육원, 버려진 아이. 미선은 중얼거리며 기사 속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강준혁 변호사의 눈매가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누굴 닮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선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정우 측에서 무슨 카드를 들고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강준혁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선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죠. 왜인지 그도 미선을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추가 증거와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 측부터 시작하십시오. 강준혁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오늘 원고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사실은 원고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결혼의 기초가 되는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미선은 불안한 마음으로 강준혁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미선은 숨긴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강준혁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원고 김미선 씨는 결혼 전, 정확히 33년 전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선은 충격에 입을 떡 벌렸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미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재판장님, 여기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33년 전 원고가 20살이었을 때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입니다. 강준혁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판사가 살펴봤습니다. 미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니 그런 일이 있었을 리 없었습니다.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맞죠? 이 여자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결혼 전에 아이를 낳고도 숨겼다니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입니다. 시어머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집안을 완전히 속였구나. 미선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20살 때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던 일,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던 일, 그리고 깨어났을 때 느꼈던 상실감. 재판장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준혁 변호사가 다시 말했죠. 원고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병원 기록은 명확합니다. 원고는 20살의 남자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는 바로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동안 악몽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가 진짜였단 말인가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십니까?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정말로 아이를 낳았다면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강준혁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결혼 전 중대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미선은 강준혁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순간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죠. 마치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선은 비틀거리며 법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죠. 33년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병원 기록이 진짜라면 왜 자신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정우와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먼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미선은 법원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죠. 그동안 가끔씩 들렸던 아기 울음소리, 꿈에서 본 작은 손,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 텅 빈 느낌. 그 모든 게 진짜였단 말입니까? 어머니께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어. 미선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이 보관된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미선은 차마 어머니의 물건들을 버리지 못했죠. 정우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욕했지만 미선은 몰래 친구한테 부탁해 작은 창고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창고 문을 열자 어머니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죠. 그러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해의 페이지를 찾았죠.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5월 15일, 미선이가 아이를 낳았다. 힘든 출산이었다. 미선이는 의식을 잃었고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남자놈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 미선이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면 미선이를 죽일 거라고 했다. 나는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기로 했다. 미선이가 깨어나면 아이는 죽었다고 말하기로 했다. 미안하다, 내 손주야. 하지만 미선이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미선은 일기장을 놓고 오열했습니다. 정말로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있었고 어머니가 보육원에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일기장을 더 읽어보니 답이 있었습니다. 5월 20일, 미선이가 깨어났다. 의사가 말하길 극심한 충격으로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고 한다. 출산 전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미선이에게 과로로 쓰러진 거라고 말했다. 미선이는 가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다. 미선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33년이면 이제 33이 되었을 텐데. 33. 미선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강준혁 변호사의 나이가 33이었죠.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 봤듯이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선은 서둘러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강준혁 변호사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봐야 했죠. 인터넷을 검색하고 신문 기사를 뒤지다가 한 인터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강준혁 변호사 인터뷰 전은 생후 일주일 만에 서울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친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죠. 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다만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정말로 어쩔 수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생후 일주일 서울의 보육원, 33세 나이.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강준혁이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강준혁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운명은 너무나 잔인한 것 아닐까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정에 선 것이니까요. 다음 날 미선은 용기를 내어 강준혁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미선은 꼭 만나야 한다고 고집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재판 관련 사항은 법정에서 다뤄야 합니다. 강준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죠.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강준혁의 눈매가 자신을 닮았고 코는 그 사람을 닮았습니다. 미선이 20살 때 잠깐 사랑했던 그 남자를 말이죠. 혹시 친부모를 찾고 계신가요? 미선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준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방금 알았어요. 제가 33년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걸요. 기억을 잃어서 몰랐는데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강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당신이 33이고 보육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혹시 당신이 제 아들은 아닐까요? 순간 강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어이가 없네요. 지금 무슨 막장 드라마를 찍자는 겁니까? 재판에서 불리하니까 이런 얄팍한 수를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어머니가 제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다고. 나가세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강준혁의 차가운 거절에 미선은 할 수 없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만약 강준혁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이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미선은 어머니가 일기장에 적어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33년 전 기록을 찾는 건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전산화된 자료가 있었죠. 출산 기록을 확인한 미선은 아이의 발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 당시 미선은 극심한 출혈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포기하고 딸을 살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의사는 미선이 깨어나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라며 기억을 잃은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세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선은 법정에 들어서며 강준혁을 바라봤죠. 강준혁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정호 측에서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결혼 전 출산 사실을 숨기고 사기 결혼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혼인 취소 사유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위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이에 대해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미선은 일어나 말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는 출산 사실을 숨긴 게 아니라 정말로 몰랐습니다. 출산 당시 극심한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셨습니다. 미선은 어머니의 일기장과 병원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강준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10분간 정회가 선언되었습니다. 강준혁은 복도로 나가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했죠. 미선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정회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강준혁의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프로다운 모습이었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죠. 재판장님, 피고 측은 원고의 기억상실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피고는 속았습니다. 미선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그런 과거가 있다 해도 그것이 25년간의 폭력과 학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지금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폭력은 입증된 바 없으며 강준혁이 말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미선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죠. 미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판에서 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었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선은 강준혁을 따라갔습니다. 주차장에서 간신히 그를 붙잡았죠.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 들어주세요.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이것 좀 봐주세요. 미선은 병원에서 받은 아이의 발 도장이 찍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 아이의 발 도장이에요. 당신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면 분명 기록이 있을 거예요.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강준혁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강준혁은 발 도장이 찍힌 서류를 손에 든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미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준혁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뭘 증명한다는 겁니까? 33년 전 병원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났을 텐데요. 강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한 걸음 더 다가갔죠. 보육원 기록과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당신도 친부모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는 관심 없어요. 강준혁은 서류를 미선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미선은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당신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도 알고 싶어 해요. 왜 버려졌는지, 정말 어쩔 수 없었는지. 강준혁은 서류를 구겨 주머니에 넣고는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차 문을 열다가 잠시 멈춰섰죠. 만약 당신이 정말 내 생모라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1000번 만번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고 죽을 만큼 힘들게 낳았는데 기억을 잃어서 몰랐다고 말할 거예요. 강준혁은 아무 말 없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미선은 또 다른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물건들 중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미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이와 아기, 1992년 5월 15일. 미선아, 언젠가 내가 이 사진을 보게 된다면 엄마를 용서해다오. 미선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강준혁이었죠. 미선은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피고 측 변호사니까 주소는 알고 있죠. 잠깐 들어가도 됩니까?
미선은 황급히 강준혁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는 외출 중이었죠. 강준혁은 작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셨군요. 25년을. 네, 그래요. 초라하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작은 방에서 지내십니까? 미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의 자리는 이 정도예요. 큰 방은 시어머니가, 중간 방은 남편이 쓰고 있죠. 강준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보육원에 가서 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992년 5월 22일 생후 일주일 된 남자아이가 들어왔더군요. 발 도장도 대조해 봤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강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발 도장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기록에 더 있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던 베넷 저고리에 미선이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하늘색 베넷 저고리 왼쪽 가슴 부분에 작은 글씨로요. 그리고 아이 손목에 묶여 있던 병원 팔찌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992년 5월 15일 김미선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가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정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33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변호사가 되어서. 하늘색 베넷 저고리. 맞아요. 어머니가 직접 수놓아 주신 거였어요. 내 이름을 수놓아서 아이에게 입혔다고. 미선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강준혁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 온 건 가족 상봉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사실 확인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알았잖아요. 내가 당신 엄마라는 걸.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전 이미 33년을 혼자 살았어요. 보육원에서 자라고 입양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죠. 독학으로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준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기억했다면 찾아다녔을 거예요. 어머니가 날 살리려고. 나도 출혈이 심해서 죽을 뻔했대요. 어머니가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어쩔 수 없어서 날 버렸다고. 강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우와 시어머니가 돌아온 것입니다. 강 변호사님이 왜 여기에? 정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준혁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죠. 재판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더군요. 아, 그렇군요. 역시 우리 변호사님은 철저하시네요. 정우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그럼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셔야죠. 저 여자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강준혁은 미선을 한번 바라보고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이 마지막입니다. 최종 변론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강준혁이 떠나고 나자 정우가 미선을 노려봤습니다. 뭐야, 우리 변호사한테 또 무슨 거짓말을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준혁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우가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죠.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죠. 게다가 그 아들이 자신의 이혼을 막는 상대편 변호사라니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미선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죠. 5월 25일. 아기를 보낸 지 열흘이 지났다. 매일 밤 보육원 앞을 서성였지만 차마 들어가 볼 용기가 없다. 미선이는 깨어난 후 출산한 기억을 완전히 잃었다. 의사는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기억상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잠잘 때면 아기를 찾으며 울고 팔로 무언가를 안으려는 동작을 반복한다. 무의식 속에서는 아직도 아이를 기억하는 것 같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진다. 미선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딸을 지키기 위해 손자를 포기해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베넷 저고리에 이름을 수놓은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모자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다음 날 미선은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강준혁이 자랐던 그곳을 보고 싶었죠. 낡은 건물은 이제 새 건물로 바뀌어 있었지만 보육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30년 전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제가 그때 아이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원장 수녀님은 미선을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찾기 어려울 텐데. 아이 이름이 뭐였나요? 강준혁이요. 1992년 5월에 왔을 거예요. 하늘색 베넷 저고리를 입고 있었을 거예요. 수녀님이 기록을 찾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준혁이요. 기억나네요. 그 베넷 저고리 때문에 특별히 기억이 나요. 미선이라는 수노인 이름을 보고 우리는 아이 엄마 이름이겠거니 했죠. 아주 영특한 아이였어요. 혼자서도 잘 지냈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5살 때 입양을 갔다가 10살 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다고요? 네, 양부모가 이혼하면서 아이를 포기했거든요. 준혁이는 그때부터 더 독하게 공부했어요. 자기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고 했죠. 그 베넷 저고리는 아이가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던 물건이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독립할 때도 가져갔죠. 미선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2번이나 버려진 아이가 엄마의 이름이 수노인 베넷 저고리를 끝까지 간직했다니요. 혹시 준혁이가 생모를 찾은 적이 있나요? 20살 때 한 번 찾아왔어요. 생모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했죠. 병원 팔찌도 있고 베넷 저고리의 이름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찾기 어려웠어요. 김미선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기도 했고 주소나 연락처가 없었거든요.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육원을 나온 미선은 강준혁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막았죠. 변호사님은 지금 재판 준비로 바쁘십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법정에서 뵙는 걸로 하시죠. 미선은 할 수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나서다가 주차장에서 강준혁과 마주쳤죠. 또 오셨네요. 준혁아, 아니 변호사님. 보육원에 다녀왔어요. 당신이 베넷 저고리를 끝까지 간직했다고 들었어요. 엄마 이름이 수노인 그 옷을. 강준혁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요? 미선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주세요. 임신 8개월 때 찍은 사진이에요. 배를 2손으로 감싸고 있는 내 모습이죠. 어머니 일기에 있었어요. 내가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한테 말을 걸었다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속삭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비록 출산 후 기억을 잃었지만 얼마나 기다리고 사랑했는지 이 사진이 증명해 주잖아요.
강준혁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는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봐주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내 생모든 아니든 전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알아요. 당신은 프로니까요. 그래도 이제 알았잖아요.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어머니가 우리 둘을 살리려고 한 선택이었다는 걸. 강준혁은 대답 없이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미선을 한번 바라봤죠. 주차장에 홀로 서서 울고 있는 생모의 모습이 왠지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아침,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었죠.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 더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고 이혼 재판도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법원으로 가는 길에 미선은 문득 3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젊은 남자와의 짧은 사랑,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간 그 사람,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했던 무게. 이제야 조금씩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이미 정우와 시어머니, 그리고 강준혁이 와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미선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그의 손에는 어제 미선이 준 사진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피고 측부터 시작하십시오. 강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있었죠. 재판장님, 원고는 결혼 전 출산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피고에게 중대한 기만입니다. 결혼의 기초가 되는 신뢰가 무너진 이상 이 결혼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강준혁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잠시 멈췄습니다. 미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정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어요. 순결하지 못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우리 집안의 명예가 실추됐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그래요. 애도 못 낳는다고 거짓말하고 사실은 이미 낳아본 여자였잖아요. 미선이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저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그리고 설령 과거가 있다 해도 그게 25년간의 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판사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최종 변론을 해주십시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25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맞고, 욕먹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죠. 제가 과거를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잘못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 강준혁이 갑자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죠.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이 사건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유? 우리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강준혁은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임료는 전액 반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강준혁이 잠시 숨을 고르고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원고 김미선 씨는 제 생모입니다. 법정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우와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고
판사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 여자의 아들이라고?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강준혁은 담담하게 설명했죠. 네, 저는 33년 전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입니다. 원고가 기억을 잃어 저를 찾지 못했지만 저는 원고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 판사가 정리를 했습니다. 강 변호사, 그렇다면 이에 충돌로 인해 대리를 계속할 수 없겠군요. 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강준혁은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나가면서 미선을 한번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여전히 원망이 있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원고 측의 계략입니다. 우리 변호사를 빼돌린 거예요. 피고 진정하십시오.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기를 신청하시겠습니까? 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죠. 연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저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는 건 명백하니까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원고의 과거 출산 사실은 기억상실로 인한 것으로 의도적 기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재판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정우가 소리쳤지만 판사는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판결은 이상입니다. 미선은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25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난 것이죠. 법정을 나서는 미선을 정우가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항소할 거야. 그러세요. 하지만 전 이제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미선은 당당하게 정우를 지나쳤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어왔죠.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김미선 씨, 강준혁이었습니다. 미선은 놀라서 돌아봤죠. 준혁아, 아직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도 고마워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줘서. 강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싶었어요. 왜 버려졌는지, 정말 어쩔 수 없었는지. 이제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미선은 아들의 옆모습을 훔쳐봤습니다. 33년 만에 찾은 아들인데도 여전히 낯설고 먼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혁 씨가 법정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준혁은 한숨을 쉬었죠. 아마 이겼을 겁니다. 전지는 재판을 거의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모르겠어요. 그냥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제 생모를 상대로 그런 말들을 하는 게. 강준혁은 주머니에서 미선이 준 사진을 꺼냈습니다. 임신한 미선이 배를 감싸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 사진을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말 날 사랑했구나. 원하지 않은 아이는 아니었구나 하고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태교를 했어요. 어머니 일기에 다 적혀 있었어요. 노래도 불러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너무 사랑해서 벌써 이름도 지어놨대요. 준혁이라고. 준혁이 제 본명이었군요.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이름이에요. 준비할 준의 빛날 혁.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이 되라고. 강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감정을 숨겼죠. 그때 정호가 법원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왔죠. 너희 둘이 짜고 친 거지? 모자 상봉 코스프레 하면서 날 엿먹인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미선이 해명했지만 정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강 변호사, 당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변호사 윤리 위반이야. 강준혁이 일어나 정호를 마주봤습니다. 전 이미 사임했고 수임료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그만 가시죠. 뭐, 이 젊은 놈이 어디서 반말이야. 정호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강준혁이 정호의 손목을 잡았죠. 힘이 대단했습니다. 폭력은 이제 그만하시죠. 어머니가 25년 동안 당신께 맞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킬 겁니다. 어머니라는 말에 미선이 놀랐습니다. 강준혁이 처음으로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렀으니까요. 정호는 손목을 빼며 뒷걸음쳤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항소심에서는 최고의 변호사를 구해서 너희를 완전히 짓밟아 줄 테니까. 정호가 떠나고 나자 강준혁이 미선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갈 곳이 없어요. 친정도 없고 돈도 아직 받지 못했고. 강준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제 사무실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이 있어요. 제가 투자용으로 샀는데 비어 있거든요. 당분간 거기서 지내세요. 아니, 그럴 수는. 어머니. 강준혁이 다시 한번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아직은 어색하고 원망도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그리고 전 더 이상 당신이 그런 곳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은 강준혁이 마련해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죠.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미선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강준혁은 가끔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드러워졌죠. 어느 날 저녁 강준혁이 장을 봐왔습니다. 뭐 해드릴까요? 내가 장을 봐왔는데 내가 해야지. 미선이 부엌으로 가려 하자 강준혁이 막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동안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강준혁이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식탁에 앉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다니. 보육원에서 배웠어요. 거기서는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했거든요. 강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의 마음이 아팠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만 사과하세요. 이제는 듣기도 지쳤어요. 강준혁이 돌아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죠.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죠. 맛있어요. 미선이 말하자 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도 먹어보고 싶네요. 기억은 없지만 뱃속에서는 먹었겠죠?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미선은 울컥했습니다. 매일 해줄게. 이제부터는 매일. 부담스러운 말은 하지 마세요. 전 아직 일반적인 모자 관계를 할 준비가 안 됐어요. 강준혁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죠. 33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강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호 측 새 변호사였죠. 네, 알겠습니다. 항소장 접수되었군요. 전화를 끄는 강준혁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정호 씨가 항소했대요. 이번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네요. 미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가 맡겠습니다. 뭐라고?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대리하겠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진 재판이 딱 2번인데 그중 하나가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이번엔 어머니를 위해 이기고 싶습니다. 항소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준혁의 사무실에서 미선은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죠. 25년간의 폭력, 무시, 그리고 고통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더 있나요? 강준혁이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죠.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지 못하게 했어. 맞아서 다쳐도 집에서 참아야 했지. 그럼 증인은요? 폭력을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이웃들이 알긴 했지만 나서서 증언해 줄지는 모르겠어. 강준혁은 펜을 내려놓고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번 상대는 만만치 않아요. 김진수 변호사라고 이혼 소송 전문가예요. 정호 씨가 큰 돈을 들여 선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거네? 아니요, 제가 지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강준혁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런 아들이 든든하면서도 미안했죠. 며칠 후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의부사들 민수였죠. 새엄마, 아니, 이제 새엄마도 아니네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준혁이 경계하며 일어났지만 미선이 만류했죠. 괜찮아. 민수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보낸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하러 왔어요. 민수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새엄마가 저 때문에 맞았던 날들의 기록이에요. 제가 다 봤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이용해서 새엄마를 괴롭혔다는 것도 알아요. 미선이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어?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크면서 알게 됐죠. 새엄마가 제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 행사에 오고 아픈 저를 밤새 간호했는데 아버지와 할머니는 계속 새엄마를 미워했어요.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비겁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으니까. 민수야, 법정에서 증언하겠어요. 새엄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강준혁이 민수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증언할 수 있겠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죠. 새엄마는 제 친엄마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민수가 떠난 후 미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의부사들이 자신을 위해 증언하겠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좋은 증인이 생겼네요.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불쌍해.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등을 돌려야 하다니. 어머니는 참 이상한 분이에요. 당신을 괴롭힌 집안 사람들까지 걱정하시네요. 그래도 민수는 죄가 없잖아. 어렸을 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강준혁은 미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났죠. 너무 선량해서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 항소심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정호 측에는 김진수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 그리고 정호의 형제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진수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자신의 아들을 앞세워 동정심을 유발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명백합니다.
원고는 결혼 전 출산 사실을 숨겼고 이는 중대한 기만입니다. 강준혁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기억 상실은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야말로 25년간 원고를 학대한 가해자입니다. 학대?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민수야, 내가 뭐 하는 거야? 판사가 정우를 제지했습니다. 피고는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 선서하고 증언해 주십시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봤습니다. 아버지가 새엄마를 때리는 걸요. 밥이 짜다, 맛없다, 청소가 안 됐다, 온갖 이유로 때렸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부추겼고요. 증인 계속하십시오. 새엄마는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고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오셨죠. 반면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민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가 절 키운 게 아니에요. 새엄마가 키웠어요. 아버지는 그저 돈만 벌어왔을 뿐이에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진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강준혁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이웃들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모두 피고의 폭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웃 5명의 진술서였습니다. 강준혁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받아낸 것이었죠. 김진수 변호사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원고의 부정한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강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33년 전 미혼모가 되는 것이 부정한 일입니까? 원고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홀로 출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마저 잃었죠. 이것이 죄입니까? 강준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야말로 원고의 불행을 이용해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팔려온 원고를 25년간 학대했죠. 진정한 죄인은 누구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히 들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검토하고 오늘 제시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을 꼭 쥐었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추가로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명백히 입증된 만큼 위자료를 7천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피고는 자제하십시오. 또한 피고는 향후 원고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으니 이를 위반할 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판사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노모께서도 며느리 학대에 가담하신 정황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소란을 피우시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죠. 정말로 끝난 것입니다. 25년의 악몽이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 강준혁이 미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어머니. 어머니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선은 아들을 올려다보며 눈물 속에서도 웃었죠. 법원을 나서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엄마, 축하드려요. 민수야, 고마워. 너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늦었죠. 진작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민수는 미선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제 첫 월급이에요. 많지 않지만 새엄마가 새 출발하는데 보태세요. 미선은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민수가 막았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동안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 작지만 제 마음이에요. 민수가 떠난 후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좋은 아들을 키우셨네요.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었어. 너처럼.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죠. 한 달 후 미선은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강준혁이 도와준 것이었죠. 위자료와 민수가 준 돈, 그리고 강준혁의 지원으로 시작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좋으시니까 잘 될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거지. 하지만 미선의 반찬 가게는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정성 가득한 집밥 같은 반찬들이 인기를 끌었죠. 어느 날 저녁 강준혁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이게 뭐니? 호적 정정 신청서예요. 제 호적에 어머니를 생모로 등록하려고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33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모자가 되고 싶어요. 강준혁이 처음으로 미선을 안았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죠. 미안해, 준혁아. 너무 늦어서 미안해.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였죠. 팔순이 넘은 노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미선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정우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 해. 위자료 때문에 돈이 없다면서. 그래서요? 미안했다고 말하러 왔어. 너무 늦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좋은 며느리라는 거. 그런데 인정하기 싫었어. 내 아들이 재혼한 게 억울해서.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노인이 너무 초라해 보였죠. 반찬 좀 싸드릴게요. 요양원 가시더라도 드실 거 있어야죠.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날 용서하는 거니?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불쌍하긴 해요. 어머니도 결국 불행한 삶을 사신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반찬을 받아들고 떠났습니다. 구부정한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1년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가게는 번창했고 강준혁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죠.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에는 함께 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강준혁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합니다. 정말? 누구니? 어떤 아이니? 미선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강준혁이 사진을 보여줬죠.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예요.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언제 데려올 거니? 얼굴 좀 보자. 다음 주에 같이 올게요. 어머니 음식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미선은 행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고 이제는 며느리까지 생기는 것이죠. 결혼식 날 미선은 주례석 옆에 앉았습니다. 강준혁이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33년 전 보육원에 보내진 아기가 이제는 멋진 신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미선을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죠. 피로연에서 강준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33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저 때문에 기억을 잃으셨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저를 다시 품어주셨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미선은 일어서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날 밤 미선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준혁이가 결혼했다. 내 아들이,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 33년의 긴 여정 끝에 우리는 다시 만났고 진짜 가족이 되었다. 정우와의 25년은 지옥 같았지만 그 끝에서 아들을 만난 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었다. 이제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다. 준혁아,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미선은 25년의 폭력을 견뎌냈고 강준혁은 버려진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두 모자는 33년의 이별 끝에 재회하여 서로를 치유했죠. 운명이 아무리 잔인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